자, 우리 척도입니다. 자, 척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척도인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측정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현상들을, 어떤 현상, 이 현상은 어떻게 나온다, 이 현상은 뭐다, 저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일정한 규칙이죠. 일정한 규칙. 이런 규칙이나 이런 규칙에 따라 뭐 숫자나 아니면 기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열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것들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척도가 뭐냐? 리커드 척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리커드 척도예요.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제 이 리커드 척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해서요. 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항들이 상당히 많죠. 당신의 성별은,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사는 곳은 막 해서 신상부터 시작해서 그 규정에 맞는 그 내용들 모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변수를, 왜 문항수가 많으니까 다양한 문항들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리커드 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한 측정에 동원한 모든 항목들에 있죠. 모두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요. 당신의 성별은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죠. 자,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했어요. 자, 매우 좋다 하면 다 모두 다 5점짜리죠. 자, 5, 4, 3, 2, 1이니까 4에 남으면 다 똑같이 4점. 어떤 문항에 따라 어떤 거는 점수가 높고 어떤 건 점수가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지문이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서 동일한 기여를 보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리커드 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적 척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단순한 척도가 리커드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적 척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 왜 설문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리커드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응답자가 한 내용들, 뭐 매우 좋다, 아, 이 사람 그냥 매우 좋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고, 내용들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특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리커드 척도는 많은 사람에게 사용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설문지가 많은 사람에게 해서 똑같은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일반성이 있어요. 일반화가 가능한 거죠. 일반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많이 사용해서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리커드 척도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관성 검증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문항을 합니다. 자, 50문항을 해요. 50문항을 하면 5점 척도로 하게 돼요. 5, 4, 3, 2, 1. 5점 척도면 총 점수가 250점이죠. 250점. 즉 뭐냐면 요 250점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거지. 뭐요? 한 문장이 뭐다, 한 문장이 뭐다, 이런 거에는 좀 관심이 좀 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합에 좀 뭐랄까, 총합의 좀 결정을 좀 많이 보는 거지, 그 총합을 좀 보려고 하지 개별 문항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합이 몇 점 나왔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적 일관성 검증 중에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다 매우 좋다인데 하나가 매우 나쁘다가 있어요. 그럼 이 지문을 없애버리겠죠. 이 지문을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지워버려. 자, 그러면 어때요? 250점, 50개 중 490이죠. 그러면 245점 만점에 245점이 되겠죠. 만점짜리 설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은 각각의 문항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에 따라 동일한 기여한다. 아까 동일한 가치 부여한다. 이런 거와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같은 부여를 하는 것이 리커드 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리커드 척도를 자, 그림을 좀 그린다라고 하면 리커드 척도를 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봐서 여기에 이제 설문 내용이 막 써 있죠. 그러면 5개 해가지고 5, 4, 3, 2, 1 해놓고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체크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리커드 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설문이 리커드 척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트만 척도예요. 거트만 척도라고 하는 것은 서열 척도입니다. 그 우리 리커드 척도도 서열 척도예요. 자, 이렇게 5, 4, 3, 2, 1 서열이죠. 높다, 낮다, 5, 4, 3, 2, 1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서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열화를 구성하는 취미, 거트만도 마찬가지로 서열화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서열화를 보게 되고 그 개봉 문항의 자체에 서열성을 미리 부여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것도 그림을 봐야 돼요. 거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외국인으로 볼까요? 외국인을 좀 본다고 하면 자, 외국인이 한국에 사는 것은 괜찮냐? 외국인이 서울에 사는 것은 괜찮냐? 자, 외국인이 영등포구에 사는 것은 괜찮냐? 자, 외국인이 땡땡동에 사는 거 괜찮냐? 자, 외국인이 옆집에 사는 거 괜찮냐? 외국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괜찮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 거트만 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은 서로 서열성이 있어요. 이게 한국, 서울, 구, 동, 옆집, 같은 집 이렇게 내려오죠. 위에서 아래로 서열성을 미리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서열이 있어서 밑으로 내릴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게 돼서 우리 하나만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하겠죠. 아니요. 옆집에 사는 거 싫은데요. 그러면 밑에 거는 체크하지 않아도 내용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누적 스케일링 조사입니다. 누적 스케일링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거트만 척도이고 이 문항수는 20개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20개. 근데 20개 이렇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20개 이상 문장이 있어야 되고 그 문장끼리는 방금처럼 한국, 서울, 영등포구, 무슨 동, 구 이런 것들처럼 연관성이 있게끔 20개 이상의 지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할 때 쓰는 것이 거트만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딱 보면 되고 이 장점이라고 보면 뭐요? 마지막 것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 질문에 두 가지 질문, 즉 두 가지 변수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변수.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좋다. 근데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강아지는 좋고 고양이는 싫어. 그럴 수도 있고 고양이는 좋고 강아지는 싫어.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두 개 다 좋을 수도 있고 두 개 다 좋으면 여기 두 개 다 싫으면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씩 좋아하면 거기에 대한 변수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 거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트만 척도. 그래서 미리 서열성이 부여되고
누적 스케일링 대표 형태입니다. 누적돼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조그매지는 거죠.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조그매지는 것이 누적 스케일링이고, 자, 문항수는 20개 이상이어야라고 했어요.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 한국, 서울, 구, 동, 옆집, 우리 집, 외국인 사는 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질문들이. 자, 개념의 특성의 범위나 정도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순위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거트만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보가덕스 사회적 거리감 척도예요. 이건 뭐냐면 방금 거트만은 외국인이 가까이 있는 거 괜찮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런 것들처럼 이 보가덕스도 똑같은 내용인데 사회적 거리감 척도로 뭘 쓰는 거냐라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간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보가덕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예요. 자, 그러면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어떻게 생겼냐? 똑같아요. 겉만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뭐 외국인이 한국에 있냐, 뭐 어디에 있냐,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이냐,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뭐 독일인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감 척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거트만보다 조금 더 멀리 간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사람의 인종에 대한 내용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보가더스 거리감 척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거리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멀고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다. 이거에서 누적 척도인 거 이것도 누적 척도로 서열 척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감 척도, 거트만 척도, 그다음에 거트만 척도 이런 것들이 다 누적 척도다라고 얘기죠. 서열 척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 외국인이 좋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표시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일본인과 미국인, 중국인과 독일인 이 사람들 간의 이 관계 거리 있죠. 요 거리. 요 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방금 서열 척도라고 해서 서열 척도. 서열 척도 우리 지난 시간에 척도했잖아요. 명서 등비. 그래서 서열 척도. 순서만 나타낼 수 있지만 뭐가 없다요? 이 등 간격. 여기와 여기 미국인과 일본인, 일본인과 중국인, 중국인과 독일인 간의 그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등 간격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서열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거리감은 원근감에 그치기 때문에 친밀감, 즉 뭐예요? 거리감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데 친밀감, 크기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거리감만 나타난다 해서 서열 척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감 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 정도만 이런 것들은 정의 정도만 조금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서선 척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을 문항으로 만들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문항을 나열한 후 체크된 문항의 가중치를 합하여 평균을 내는 척도가 이 서선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여줄게요. 그림을. 자, 서선 척도는 보통 우리가 서선 척도를 많이 못해요. 나도 이제 한번 서선 척도 해봤었는데 어디서 했었냐면 수술하기 전에 다리 수술할 때 다리를 수술했는데 연골 수술하면서 그때 처음 서선 척도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딱 있고 점수가 있으면 3점, 뭐 2.5점, 4.2점, 뭐 2.1점, 3.2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다. 걸으면 아프다. 뭐 뛰면 아프다. 뭐 하면 아프다. 뭐 하면 아프다. 이렇게 막 해요.
나는 이렇게 다 뭐 있으면 아픈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점수를 보고 총합을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 야, 다리 서 있으면 아픈 이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뭐 하는 거야? 그 총점을 매겨가지고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서스턴 척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가 돼 있었죠. 어떤 문항이 어떨 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어떨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를 측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서스턴 척도의 가장 큰 단점은 조사자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사자가 못하고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문가. 왜 그러면 방금도 내가 다리 아픈 거, 뭐 이제 이런 거 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심각하고 그 점수에 몇 점 정도 돼야 되는 건 전문가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들어진 게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리커드 척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군요. 내가 만들고 내가 그 해석할 수 있고 하는데 서스톤은 내가 만들지도 못하고 해석도 내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이 서스톤 척도다라고 의미합니다. 이해하여. 자, 의미분화 척도가 있습니다. 어휘차이 척도 또는 의미분화 척도. 어휘차이 척도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기술론. 자, 실천 기술론에서 뭐 우리 이런 것도 나와요. 가계도 물어보면서 어휘차이 척도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의미분화 척도 이런 것들인데 이 내용이 이제 똑같긴 한데 이름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실천 기술론에서는 어휘차이 척도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의미분화 척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양 사이드의 평가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씁니다. 반대되는. 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O. 문항이 들어가죠. 잘생김, 못생김. 자, 그럼 잘생김하고 못생김하고 이게 반대죠. 자, 외향적, 내성적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성적인 것 같아. 내가 이만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몇만큼 뭐 한 것 같아.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이. 이게 의미분화 척도입니다. 양 사이드에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형용사를 적어놓고 그 속성을 평가하는 방법. 그 속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의미분화 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각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척도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각 문항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에 동일한 기여를 한다. 기여를 하는구나. 내적 일관성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각 문항별 응답 점수의 총합이 중요하다고 해요. 총합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대표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총합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총합. 뭐였어요? 이거는 리커드 척도입니다. 리커드 척도에 대한 내용이죠. 동일한 그 문항 다 5점에서 1점 척도로 되어 있죠. 다 똑같아요. 어떤 건 10점 주고 어떤 건 20점 주고 그러진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리커드 척도, 버트만 척도, 서턴 척도, 사회적 거리감 척도, 의미분화 척도 아니죠. 요 내용은 버트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리커드 척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척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리커드 척도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문항 간 일관성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그 비옥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문항, 2호 문항,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이런 일관성이 이제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1, 2, 3, 4, 5, 뭐 이제 일관성이, 이런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문항 간의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해서 똑같이 5점 척도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트만 척도. 자, 거트만 척도가 뭐였어요?
겉만 척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었죠.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것은 괜찮다. 네. 서울에 사는 거 괜찮다. 네. 뭔지 이렇게 했던 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질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였죠. 아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위아래로 서열 척도다라고요. 자, 리코드 척도는 좌우죠. 좌우. 5점에서 1점으로. 그래서 좌우로 서열이다라고 하면은 이 버트만 척도, 그다음에 보가더스 사이적 거리감 척도는 위아래 척도로 이 상하로 이 누적 척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서선 척도. 서선 척도가 뭐였어요? 아까 이 점수가 있었죠. 여기 내용의 점수가 2점, 4점, 5점, 2점, 6점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항마다 점수가 다 다른 거예요. 장점은 개발의 용이성이다. 자,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뭐였어요? 리커드 척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리커드 척도에 비해서 서선 척도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거는 전문가가 한다고 했잖아요. 전문가가 이 점수에 부여할 수 있고 나중에 요거에 대한 해석도 전문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 개발 용이성은 어렵다.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서스턴 척도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 근데 서스턴 척도는 개발의 용이성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가중치가 되어 있고 이거에 이제 문항에 따라 가중치가 되어 있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거에 가중치를 주고 어떤 거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전문가가 그런 걸 하다 보니 서선 척도는 쉽게 얘기하면 조사자가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발 용이성이 떨어져요. 단점입니다. 개발 용이성이 높은 것은 리커드 척도예요. 자, 보가더스 척도는 타의 집단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척도다. 그렇죠. 거리감이죠.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었잖아요. 뭐 미국인이냐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뭐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감이 멀지 않은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 보가더스 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거리감을 측정하는데 좋은 거예요. 자, 의미문화 척도 문항의 한 쌍에 대주되는 형용사 양 사이드에 뭐요? 형용사를 적었죠. 잘생김, 못생김, 외향적인, 내향적인 해서 표시한다고 그랬죠. 형용사를 사용한다. 그렇죠. 의미분화 척도. 어휘차별 척도는 양 끝에 반대되는 형용사를 배치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의미분화 척도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서선 척도는 많은 시간과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은 리커드 척도와 비교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